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이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두 번째가 이 소상공인 긴급대출,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소상공인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이후 나온 금융정책의 90%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주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그러면은 나라 예산이 들어가니까 네. 요 시대만 좀 버텨라 그래서 은행들 보고 대출을 해주라 그런 거죠. 그거를 뭐 은행한테 뭐 다 씌우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가진 재원으로 좀 이자 보전을 해주는. 그래서 2차 보전, 이걸 소상공인 대출 대상 2차 보전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발표를 했는데 시티은행에 처음에 할당받은 게 얼마냐? 25억 원이었거든요. 25억 원. 25억 원. 예, 예. 근데 이거를 3억 원으로 줄였어요. 왜냐면은 아니 이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인데 예.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저금리로 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면은 우리 수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막 본사에서 좀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 걸고 넘어지다 보니까 이 직접적인 채권 시장 안정펀드에도 이 직접 출자를 못 하는데 이거는 개별 소상공인에게 직접 유동성을 공급을 그쵸.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본사 쪽에서 조금 이것도 조금 다시 재고를 해봐라. 그래서 근데 이거는 시티은행뿐만 아니라 SC제일은행, 또 다른 외국계 은행도 2차 보전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한도를 좀 줄여달라 해서 시티은행은 2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SC제일은행은 3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금융당국이 이렇게 직접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국내 은행 수치도 조금 있어요?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이 2차 보전액을 한번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된 것만 은행별로 500억 원. 500억? 네, 500억을 와. 했는데. 야, 아까 전에 SC는 5억 했는데. 5억. 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수익성과도 연결되는 건데, 이 외국계 은행이 입장에서 이 정부, 우리 정부가 하는 어떤 이 금융지원책, 이런 거와 부딪히는 일이 작년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요거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이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재난지원금 있잖아요. 요거를 각 카드사한테 좀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용이하게 지급하게 해달라는데 여기에 한국시티은행이 또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했어요. 와, 그건 너무 삐딱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뭐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뭐 비 올 때 정작 우산 뺏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는데 정리해 보면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 우리나라 금융권의 어떤 관치랄까 요런 게 기존에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조금 문제가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슈가 되면서 지금 외국계 은행의 이 사업 좀 부담을 많이 느꼈던, 유독 많이 느꼈던 한 해였다.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예전에 사실 그 기업들이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워서 은행이 지원을 해주라 그랬을 때는 사실 국민들이 그렇게 은행들이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크게 반발하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코로나19라는 어떤 국가 경제적인 상황에서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은행이 여기서 지원을 하라 했을 때 은행이 이거 조금 이거는 저희의 은행의 수익성을 훼손하는데요. 그럼 굉장히 지탄을 세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거나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나 은행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그걸 부담스럽을 때 거기도 아무래도 주식회사니까 어떤 그 이익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 은행의 어떤 본분인데 이거를 그냥 국가적으로 안 좋으니까 네가 돈을 내라. 그럼 그냥 그걸 돈을 내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가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그렇게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는 어떤 아까 또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의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자금을 보증으로 해서 일으키는 조금 태우죠. 어떤 보증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정부가 보증해주면서 대출해준다거나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 정부를 비롯해서 뭐 좀 약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극단적인 게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배당이었거든요. 배당.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게 20%로 일괄적으로 제한을 해버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관치금융의 어떤 논란의 정점이었는데 조금 요런 것, 배당 같은 것도 시티은행이 과거에 이제 미국 본사가 볼 때 한국시티은행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주주인 본사에 배당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1차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배당에 대해서
그 금융권이,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아마 더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 기사인데 네네네. 기업은행은 그렇죠. 이번에 네. 배당 성향 높였다면서요? 29%로 높였는데 이것도 참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 처음에 그 금융당국이 배당 성향 20%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다만 국책은행, 그러니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국가가 손실을 보전하는 어떤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요번 배당 제한 권고에서 예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어쨌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상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상장사고 심지어 대주주가 기획재정부. 그리고 또 이번에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일단 그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뭐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20%를 조금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다 지켰단 말이에요. 웬만한 은행들은. 근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어렵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작년에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도 배당 성향을 이렇게 팍 높여서 여기에 더해서 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자기는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리고 작년에 이 기업은행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했던 말이, 이거 기업은행 너무 지원하니까 주주들 그 차등 배당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차등 배당이 뭐냐면 대주주한테 배당을 적게 주고 소액주주한테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차등 배당이거든요. 요거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실제 작년에 배당을 할 때 차등 배당을 했었어요. 네. 한번. 근데 올해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제가 만약 KB금융의 주주다, 뭐 은행들 다 어려워, 그래 뭐 배당 20% 줄여서 뭐 소상공인 도와주고 해야 되니까 이해하자. 근데 대주주가 기획재정부는 나는 배당을 받아야 되겠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갔어. 정부는 작년에 심지어 순이익이 줄었는데. 작년보다 상황이 더 어렵고 다른 은행들 다 배당 줄이면서 이러고 있는데, 다른 지금 일반 금융사 소액주주 난리 났잖아요. 근데 기업은행은 늘려서 정부는 더 많이 가져가고. 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권순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관치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를 얘기하는 다듬어 나가는 그 과정이랄까, 요런 거에서 조금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정부가 좀 그런 게 저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시티은행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니 한국 정부는 그 민간 금융사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막상 보니까 이 배당을 더 늘려서 배당 금액도 더 많이 가져갔다.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어떤 시장주의 논리 측면에서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보면은 참 저는 모르겠어요. 시티은행이 철수설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뭐 매번 반복되긴 하지만. 그리고 여담인데 이 시티은행이 신입 공채도 2011년부터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 저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 뭐 막내 기업 직원이 뭐 50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시티은행 노조도 이게 참 요즘 신입 행원들을 충원을 하는 게 은행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잖아요. 요거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이슈였다고 해요. 그리고 플러스로 더해서 또 시티은행 철수설에 또 힘을 주는 또 하나의 요인이, 요즘에 금융사들이 최근에 열을 올리려면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이 있어요. 마이데이터. 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마이데이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쉽게 지금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은, 저의 금융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뭐, 저 은행에서 대출받고, 저 보험사에는 보험료를 내고 있고, 요런 정보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이 정보가 모이면은 빅데이터화 되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금융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왜냐면은, 이 고객님은 이러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줄 수 있구나. 요거를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게 마이데이터 사업인데, 그냥 은행들이 저 할게요 이게 아니라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아서 당신들의 은행이 정말 이 전산의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요거를 다 테스트를 하고 대주주 적격성에는 뭔가 문제가 없는지 여기까지 다 살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내기 쉬운 사업이 아닌데도 워낙 유명한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전 금융사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시티은행은 안 했어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을 안 했다? 이거는 제3자가 보기에 이게 앞으로의 먹거리인데 시티은행은 가뜩이나 대출도 줄이고 있고 안 늘리고 있고 신사업도 준비를 안 하네. 정말 한국 시장에서 마음이 떠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시중은행 말고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계 은행이 시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SC제일은행과 시티은행의 행보를 비교해 보면은 더 시티은행의 어떤 이 철수설 이게 또 두드러지는데 첫 번째가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시장에서 뭔가 성장하려는 의욕이 상당히 세요. 왜냐면은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도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의욕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은행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것도 신청을 했고 또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도 SC제일은행은 신청을 해서 어쨌든 심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SC제일은행 그 외국에서도 이 본사에서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카카오뱅크 행장을 만나서 막 한국에서 막 이런 리테일 금융, 디지털 금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고 굉장히 의욕적인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또 SC제일은행과의 같은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행보를 비교해봐도 시티은행의 철수설 요거는 확실히 조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허 기자님이 생각하는 그 결론. 이 시티은행이 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지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 뭐 이런 거를 좀 마무리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철수를 한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가장 극단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다 철수를 한다. 아예 다 빼고 철수를 한다. 그 두 번째가 그냥 소매금융만 매각한다. 요 두 개거든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건 안 하고 기업만 남겨놓겠다. 첫 번째 완전 철수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철수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으면서까지 철수할 만큼 이걸 투입하는 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두 번째가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소매금융, 그러니까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소매금융 영역을 다른 은행들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 IB, IB 쪽 업무나 기업금융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나 은행들인 거의 다 IB 쪽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미국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뭐 그러니까 그럼 야 우리가 뭐 중국 은행들 별로 이용해 본 적 별로 없는데 왜 들어와 있나? 뭐 일본 은행들 들어와 있는데 왜 들어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나라의 은행들이 그 나라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현지 은행하고의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차원에서 그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기업 금융을 하면 좋은 게 미국의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게 시티은행을 통해서 본사하고 좀 편리하게 하고 이런 망을 이용해서 뭐 IB, 뭐 채권 발행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수수료를 좀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금융 IB 쪽만 놓고 다른 외국계 금융사처럼 그렇게 전환하고 이 소매금융을 파는 이 두 번째가 제일 조금 그래도 현실성 있는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소매금융을 팔겠다 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이제 살만한 은행이 있냐? 요거는 또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시티은행의 매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고수익성, WM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수익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전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시중은행 일반 은행 입장에서 이 시티은행을 인수한다?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그냥 빚을 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금 뭔가 굳이 메리트가 왜냐면 뭐 이 디지털 뭐 플랫폼의 강점이 이게 요즘에 아니고. 금융사의 핵심 역량인데 요게 강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외형적으로 이게 성장을 할 만한 대출 자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프라인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 대한 이 영업 니즈도 있긴 있거든요. 지방은행이 봤을 때 근데 영업 지점수도 39개밖에 안 되고 하니까 조금 다방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소매금융을 다른 금융사에 판다고 해도 이게 좀 과연 매력적인 매물이 될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시티은행 철수와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시티은행 철수설 제가 예전에 한국GM 철수를 취재할 때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이게 물론 시티은행에 계신 종업원분들도 계시지만 그 한국G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용에서 뭐 수십만 명씩 얽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티은행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입사원도 안 뽑고 점포도 많이 줄이고 해서 직원 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이게 그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까지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제가
제가 그 허인영 기자를 모시고 시티은행 얘기를 들었던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처해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진짜 오프라인 점포에서의 비수익성 그리고 디지털 은행들과의 경쟁 속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가져야 될 어떤 수익성 보존 차원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정부의 입김이라든지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점포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내는 곳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들이 뭔가 이렇게 은행권에서 좀 마지널하게 작은 시티은행에서 이게 정말 표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아서 나머지 은행들도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그 모습이 덜 나타나고 시티은행을 통해서 좀 잘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시티은행 첫 수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권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좀 굉장히 좀 심도 깊은 시티은행 관련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금융권 뉴스들 좀 많이 좀 좀 위축됐어요. 근데 그 댓글 이후에 이게 사실 그 일반 저희 공식 방송에서는 이렇게 뉴스 형식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가볍고 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쓰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얘네 극복을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차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